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제386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이렇게 도울 수가. 미웃의 도우미 노스캐롤라이나의 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미웃의 이 작가입니다. 예. 네.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제21대 윤미향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윤미향 전 의원님은 내외국인 위안부 피해자 활동 이외에도 일본 조선학교, 베트남전 당시 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 학살 사건, 아프리카 성폭력 문화, 아프리카 교육 여건 개선 등 다방면에 해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 관련 활동가들도 초청해서 국제 모의 재판 등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십니다. 매우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미우새 대담에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전 의원님을 위원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복동의 희망이라고요. 2018년에 공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19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남기신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고요.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그 단체의 자문위원을 지난 4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맡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전에는 김복동의 희망의 대표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자, 윤 위원님,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4년이 사실은 78년 같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지 우리가 78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광복이 완전한 광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일제 식민지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 또 그 일제 식민지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북의 통일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4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비롯해서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예산도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21대 국회에 진출을 했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4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외통이라든가 여성가족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환경노동위원회와 또 농업 분야, 어업 분야, 해양생태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그 위원회 농해수위라고 하는데요. 농해수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제 삶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그럴까요?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도 조금 더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민중들에게 진정한 그런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또 민주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방되었다 할 수 없다 하는 또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앞으로 이후의 삶에는 그 민중들의 삶과 과거 청산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를 제 삶에 제 몸에 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할 수 있었던 그런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4년이었지만 더 긴 아주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이런 계획이 더 생기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윤 위원님과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랬죠. 네, 근데 긴급 국회 세미나로 이렇게 한 주가 미뤄지게 됐는데요. 아니, 그게 어떤 세미나였나요, 위원님? 그 다른 나라 뉴스에는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지난 30년이 넘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세계 각지에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소녀상이 건립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또 네.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독일 베를린에도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코리아 협의회라고 코리아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이 만든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서 소녀상을 세웠어요. 4년 전에. 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 철거를 위해서 뭐 끊임없이 어떤 로비를 해왔고 외교력을 집중시켜왔고 결국 지난 5월 달에 베를린 시장이 일본을 방문한 길에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나서야겠다. 제가 21대 임기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22대 국회의원 하는 분들이 이 일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조국 혁신당의 여성위원장님이 김선민 의원님이셔서 그분에게 제의를 했는데 선뜻 긴급 세미나를 하자라고 해서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규탄 그런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줌 인터뷰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우, 그러시군요. 아주 굉장히 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에서 지금 코리아 협의회 한정아 대표님을 위시해서 독일에 있는 일본 여성들 또 독일 시민, 독일 여성들 또 코리안 여성들이 함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온라인 세계 서명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 페이스북에도 공유를 했는데 혹시 미주 한인 동포들도 이 온라인 서명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도 사실은 로비스트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 일본 정부는 온갖 외교력, 금권력을 동원해서 소녀상 철거라든가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민운동이 물론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교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로비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독일 코리아 협의회에 지금 호주에 있는 한인 동포들도 또 일본에 있는 그 위안부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또 저희 한국에서도 김복동 희망이 주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베를린 시장이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홀로코스트를 네. 부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독일 사회도 유럽 사회도. 그런데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한다라고 해서 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아우슈비츠를 철거한다라든가 또 어떤 그런 독일의 나치 만행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철거한다라든가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목소리를 독일 사회에 전달하고 베를린 시장이 다시는 이와 같은 그런 일본 정부의 반평화 반인권적인 행태에 동조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세계적인 감시와 압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어요. 그래서 그 베를린 소녀상이 이름이 아리인데요. 그 아리가 미테구에서 그 독일 시민들과 함께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시 성폭력 범죄가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평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이거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우리 네, 그 지금도 계속 독일의 소녀상 우리 세워진 얘기도 우리 미우스에서 이미 했고, 그다음에 네, 일본 영사관에서 그 독일 정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거 철거하려고 한다고 한 것도 벌써 4, 5년 전에 우리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때도 예, 똑같이 이 일이 있었죠. 그 예, 소녀상이 똑같은 예. 소녀상이고요. 아, 세상에.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다행히 21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국회의원들 약 1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독일 대사관에 전달하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국회가 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불행하게도 베를린 미테구에 세워진 소녀상 말고 카셀 대학교에도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서 세웠는데 그건 지금 철거되어서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역시 그 소녀상도 다시 햇볕 아래 나와서 대학생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평화가 깨어졌을 때 이 여성들에게 어떤 삶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그 카셀 대학교 대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미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미주 지역 우리 미우세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였잖아요. 6월 5일 올해로 첫 번째 김복동 평화문화제가 그 일본 대사관에서 있었잖아요. 네. 예, 이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행사 후기는 어땠는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금 해외 계신 분들, 우리 동포들 중에서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 수요 시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일본 대사관 앞을 아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는 엄마 부대 봉사대라든가 또 신자유연대라든가 이런 보수 우익, 한국의 우익 단체들, 어머, 네. 네, 일본의 어떤 입장을 두둔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우익 단체들이 그 수요시 어머. 장소를 신청을 해서 지금 한쪽에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너희들은 가짜다, 뭐 왜 일본 정부에게 사죄를 요구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또 윤미향도 뭐 어떻게 하라, 뭐 예전에는 윤미향을 죽여라, 윤미향을 구속하라 이런 세상에. 데모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평화가 깨진 그곳, 우리는 그곳을 평화로라고 불렀는데 네. 평화가 깨진 그곳을 김복동 할머니가 다시 본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다시 그곳을 평화로로 만들자. 그 평화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김복동을 따르는 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평화다. 우리가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곧 평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이제 뜻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 시기를 언제를 할까라는 논의를 하다가 김복동 할머니께서 2013년 6월 5일에 수요시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실은 6월 6일 현충일을 하루 앞둔 날이잖아요. 근데 네. 모두가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들을 추모하고 하는 그 날을 하루 앞둔 수요일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전쟁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끝내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그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내 전 재산을 내어놓겠다라고 5천만 원 기부 약속을 하십니다. 전 재산, 그때 당시 할머니에게 전 재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아우, 진짜 그래서 그 큰 날을 돈을, 네. 앞으로, 네, 그 날을 앞으로 우리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6월 5일은 평화의 날로, 김복동 평화의 날로, 그리고 그 주간이 있는 주간은 평화 주간으로 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세운다라든가 또 그 소녀상들을 어떤 공공 장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상 위에 또 내 일터에 또 때로는 나의 집에 그렇게 평화소녀상을 모시는 설치하는 그런 캠페인도 지금 이미지 나오고 있는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 지금 건데요. 보이네요. 그런 걸 네. 하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화문화행사는 한국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김복동 할머니가 그동안 세계 각지를 날아다녔잖아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계 맞습니다. 각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이곳 평화를 초청해서 평화를 노래하자.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에도 평화, 또 세계도 평화를 만들자 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화로를 찾아가는 것이구나. 모두 김복동을 노래했고 김복동이 걸어간 그 평화의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어서 세대를 아우러서 함께 할 수 있었던, 무엇보다도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일본에서도 오시고 그런 여러 활동가들이 함께,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우리 제일동포시긴 하신데요. 네.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여기 저희 다 아는 네, 얼굴이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녀상. 네. 소녀상 이렇게 철책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 어머. 우익들이 소녀상 철거하라라는 그런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소녀상이 테러 당할까 봐 이렇게 세상에. 철책 안에 지금 경찰이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유,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이거 모두가 네. 원하는 평화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 많이 오셨죠? 한 150명이 넘게 한 200여 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희 그때 그 숫자를 집계했던 활동가가 정리를 했는데 200명 정도가 온 것 같다. 최근에 평화로에서 모인 집회 중에 가장 많이 왔던 게 아닌가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네. 분이 네. 소녀상을 제 옆에 왼쪽 남성분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네. 소녀상 작가가 부부신데 그 두 분 중에 김은성 작가님. 이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겠어요. 아마. 네, 내년에는 혹시 우리 미주 동포들도 6월 5일 그날 주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저녁에 이렇게 평화문화제 촛불을 들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정말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네. 그때가 방학이라 그 아마 학생들 데리고 한국에 네. 들어가는 좋겠네요. 학부모님들이 꽤 계실 거예요. 예, 맞아요. 네. 예, 많이 알려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복동 할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 참 기억이 나는 게 희망은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 뭐 이런 암담한 소식을 들을 때 뭐 네. 잘 안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희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런 기적이 음. 아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너희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겪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바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때거든요. 암 말기 판정받고 수술을 하고 하지만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할 것이 없고 쉼터에서 저희와 함께 이제 그럼 어떻게 할머니의 마지막 삶을 그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희망을 잡고 산다. 너희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셨군요. 정치권이나 또 유명하신 분들 그 옥석을 가려내는 기준이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조선일보가 온갖 악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할 때 그럼 그 대상은 그분은 진짜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지금 뭐 그게 틀린 적이 없어요. 윤미향 의원님이 특히 이제 정의연 악의적인 프레임 씌워 아주 치사하고 비열하잖아요. 아주 그놈들. 그러니까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 뭐 국짐당, 뭐 검사 아주 그 비열한 그런 프레임을 씌워다 그 올가매는 그래서 그런 고초를 많이 겪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씩씩하게 의연하게 계속 활동을 하시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적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본질적인 어떤 그런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 뒤에 이게 뭔가가 있는 그 실체를 좀 보였을 것 같은데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결국은 저는 그 조중동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만들면 우익단체가 고소고발을 하고 고소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 조사를 한 결과 무혐의면 그 그물을 확 던진 상태에서 하나라도 걸려들면 무언가 꼬투리라도 걸려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그물을 짜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기소도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쫙 벌려서 기소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지금 현재 언론과 친일 세력으로 똘똘 뭉친 극우 세력과 그리고 검찰의 이 세 3위가 하나 되어서 일체되어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통일이 되고 진보된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만드는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뭐 자유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하고 마녀로 만들고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 일을 겪으면서 30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세웠던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들었던 이 역사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난 4년 동안 제 유일한 정말로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그 일을 살릴 수 있다면 나 죽는 거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이. 그런데 그런 어떤 현실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안에 우리들도 그런 검찰과 조중동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을 그대로 나의 시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조중동이 뭐라고 공격하는 의원을 보호하고
옳기 때문에 저렇게 조중동이 공격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중동이 공격하면 그것을 마치 그 조중동의 지위에 따라서 의원을 조용히 시키고 또 활동을 자제시키고 또 심지어는 저처럼 출당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난 21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 때문에 조중동은 더 날고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니까 되네? 이런 경험을 갖게 한 거죠. 부디 앞으로는 22대에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동이 공격을 하면 저건 조중동을 위시한 그런 친일 세력과 극우 세력에게 뭔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을 거꾸로 읽는, 조중동의 기사를 거꾸로 해석하는 시선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다른 한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개혁 세력에서는 마찬가지 그런 조중동의 프레임을 거꾸로 해석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다시는 조중당에게 지위를 맡기지 말아라. 지위는 그들을 국회의원이 되게 했던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바라는 그 절절함, 그것이 지휘자가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록 저는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조중동의 공격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출당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세세한 이야기들, 이 과정들 있잖아요. 겪으셨던 일들을 책으로 쓰셨죠? 네, 그랬습니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으로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면 상세한 내용들이 더 들어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방송에서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위주 동포들은 뭐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언론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책을 얘기들을 읽어봐야 되거든요. 네. 꼭 좀 읽어봐 주시고 그 책에 구체적으로 다 썼습니다. 예. 재판 책 보여주세요. 과정도 사실은 재판 과정을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로 마녀로 만들어 놓고 그럼 재판 과정에도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검찰 측 그렇죠. 증인은 뭐라고 주장하는지. 그런데 기사들이 취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책에 제가 재판 과정,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한 반박, 언론이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한 반박, 이 운동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바로 나비의 꿈이다. 할머니들과 함께 꾸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 또 할머니들이 바라셨던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한국 정부가 사죄하는 일, 또 우간다나 콩고나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전, 그 전쟁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해방을 안겨드리는 일, 그것이 바로 포기할 수 없는 나비의 꿈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윤미향은 계속 갈 것이다. 할머니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여기 좀 담겨 있고요. 제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인의 꿈을 꿨다가 또 그 이후에 중학교 2학년 그 이후에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가 되는 꿈을 꿔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목사가 되는 길을 꾸준히 준비를 하다가 어느 날 198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기생관광, 섹스토를 오는 거죠. 그 기생관광을 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부끄럽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그런 죄책감, 책임감. 그것 때문에 기생관광 반대 피켓팅도 하고 집회도 하다가 결국은 그 길이 바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저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나는 교회 목회가 아니라 바로 거리에서 이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그런 제 삶도 이 책에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기 때문에 구입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동구매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출판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책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좀 첨부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이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30년 넘게 뭔가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하나의 유권자, 뭐 국회의원은 우리가 던지는 표를 얻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몇 석이냐, 뭐 국힘이 몇 석이냐, 뭐 몇 명이 찬성하냐, 몇 명이 반대냐 이런 거에만 너무 몰두돼 있어서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활동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 지난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네. 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삶, 뭐 다른 분도 다 소중하죠. 우리 유권자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하고, 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지만, 특히 국회의원, 또 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이 되신 이런 분들은 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냥 거수기처럼 생각해요. 뭐 윤미향 의원이 네, 뭐에 그렇죠. 찬성했냐? 반대했냐? 뭐 네. 이런 거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나가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렇게 도서도 읽어보고 그 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배우고 그런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이 미우새에서도 특별히 그 재외동포들도 한국의 국회의원들 뽑는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안타까워했던 건 뭐냐면은 정치권이 재외동포들을 그냥 우리를 표를 찍어줄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문제다. 어, 오히려 재외 동포들을 한국 정부에 한국의 각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간 외교관으로 대우하고 보호하고 또 뭔가 지원 정책도 펴고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권과 평화 외교 이런 것은 재외 동포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소녀상이라든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집중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외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음, 해외에 각자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다면 재외동포들은 야 내가 그래도 해외에 살면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있구나라는 자부감도 갖게 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만큼 막강한 외교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어, 때문에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우새라든가 또 재외동포들의 어떤 활동 속에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이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의정 활동과 미주 동포 한인 사회의 역할 관계 이런 것도 좀 함께 결부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문제라든가 농민 문제라든가 또 산림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것이 단지 한국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외 동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싶어서 오늘 이외에도 한국의 어떤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또 일본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미우새가 네. 그런 아, 역할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에서 제가 좀 이제 추가를 하면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물론 뭐 가깝지만 가까운 것 이상으로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그게 꼭꼭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닌 게 뭐 한국 전쟁 이제 6.25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서 남한을 지휘했던 나라가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한국군이 아니고 미군이 남한군을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시작전권이 예, 미국 미국에 있고 대통령에게 있죠. 맞습니다. 전시 작전권이라는 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도로 나갈 때는 네가 운전을 못해. 그렇죠. 그 미국이 얘기죠. 와서 해야 돼.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리고 정전협정의 서명한 당사자가 미국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일 과거사 관련해서도 미국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게요.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경우 대부분 미군의 포로가 돼요. 조사를 다 받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ATIS라는 민간 정보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원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은 각 미군 포로 수용소에서 위안부 여성들의 그 조사 보고서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이미 메가더는 뭘 알고 있었냐면은 여성들이 어떻게 그 먼 태평양까지 끌려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군 성노예라는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메가더는 자크를 채워줍니다. 일본 정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50년 동안 자크를 채우고 은폐시켜요. 미국의 법이 그렇잖아요. 50년 해제시키는. 그 해제되어서야 비로소 그 문서를 우리가 민간 조사관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미국은 전후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전략,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에 여전히 일본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어떤 침묵, 은폐를 해주고, 무엇보다도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분도 A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선고를 받지만 선고받은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그 사람 일본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미국이 아시아에 대해서는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 또 일본의 대1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것은 미국의 은폐, 회피, 일본에게 전쟁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 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한반도 평화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역시 그래서 미주 한인 동포들께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 전시작전권이라든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이런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미국 정부에게도 더 큰 어떤 책임을 갖게 하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좀 불행하게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니면 아무리 그 정부가 속으로는 자기 정권의 유지 또는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뭐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자세를 쭉 취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뉴라이트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우길기를 건다든가 이런 네,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이제 떳떳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소녀상 옆에다 뭐 이렇게 뭐 상의 시위도 하고 뭐 그런다면서요. 어떤 엄마 부대나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몇십 년 전에는 얼굴도 드러내지 못했었어요.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죠. 예, 말도 안 됐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 보면은, 세계적으로. 예, 동서냉전을 지나고 뭐 미국에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다른 일을 해도 이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또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후에 의회 선거에서 조금 극우 네, 세력들이 힘을 얻었어요. 물론 그 전에 예상했던 대로 대승을 거둘 거다 이렇게 예상했지만 그건 아니고 약진을 했고, 오히려 중간파 센츄리스트들이 오히려 사실은 나름대로 더 선전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좌쪽보다는 우측에서 훨씬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볼 때, 자, 앞으로 정세는 그전까지는 인권, 민주, 뭐 평화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바빠. 그 이민자들 아주 그것들 다 죽여야 돼. 트럼프가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니발 렉처라는 이 미국의 TV 시리즈가 있거든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네, 물론 이제 TV 드라마죠. 네, 연쇄 살인범 자기는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하대. 왜? 불법 와, 이민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쇄 아우, 살인범이 나서서 와, 그런 심각하다.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 뭐 뉴스에 많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님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우리 평화, 인권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지지자들이 있었고 뭐 다른 사람들이 꼼짝 못했죠. 말을 하면. 근데 이제는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가자 지구도 보세요. 네타냐후는 네, 노골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그 시카고 대학의 어떤 교수가 분명하게 밝히더라고요. 네타냐후의 정책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아파테이드, 물리정책 아니면 제노사이드.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죽여서 숫자를 적게 하고 이스라엘 숫자를 더 많게 하자. 요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투 스테이트 팔레스타인 안 된대요. 이스라엘 그 네타냐후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제 정세적으로 보는 이렇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예요. 뭐 사실은 지금 독일도요, 예. 나치를 옹호하는 독일 극우 정당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심각합니다. 네, 의회에서 표를 많이 독일도 그런 받았어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맞네. 너무 약해졌어요, 대신. 우리가 약해졌다라고 인식하는 이 순간 우리 세력을 모으는 거 지난 4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혹시 누가 진짜 코로나 뿌린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의심까지 갖게 될 정도로 아, 지난 시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모여들었고 개인화되었고 근데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이 된 거죠. 골리앗처럼. 그래서 지금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모이고 만나고 세력을 함께 더 확장해 나가고 집결하는 거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 저 그 예, 부탁을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 모두에게. 코로나 과정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좀 가난한 저소득층 백인들이 이런 문제를 IMF 겪고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거 하면서 코퍼레이트 그리드 아주 대기업의 그 자기 이득을 위한 것에 비난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 화살을 어디다 쏟냐면 이 결국 이민자들, 이민자. 네, 결국 유색인종 이민자들. 여기다가 다 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네, 이거예요. 그냥 막 쉽게 얘기해서 네. 이제 차별이 아니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트럼프 입에서 나왔고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윤미향 의원이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시기이만큼 이 활동이 더욱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유 그렇습니다. 작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예, 이야기. 예. 최근 그런 경향을 보면은 뭐 그렇게 어둑하게 보이는데 저는 그 팔레스타인 학살 그 반대 시위에 이제 좀 이렇게 나갔었는데 쭉 10월 7일부터 세계적으로 몇 백만씩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해왔잖아요. 그 뭐 반년이 훨씬 넘게 매주 여기 미국에서도 매주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 전쟁 때 미군 폭격기가 수백만을 한반도에서 수백만을 죽이고 있을 때 그때 세계 시민들이 뭐 시위는커녕 거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 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긴 하지만 수백만 명이 죽었던 한국 전쟁에 비할 바는 아니죠. 수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시민들이 많이 힘이 세졌고 많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돼 있다. 그래서 진보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는 정말 그런 사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수백만이 죽어갔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반도에서. 그래서 진보는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예. 진보는 하죠. 희망을 잡고 살아. 예. 오늘 저녁에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라 이제 한국말 반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의 콩그레스 워먼인데, 섹슬레이브 뭐 이렇게 저페니스 임페리얼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영어로 하면서, 근데 이분이 지금 앞으로 하는 일은 우리 한국 사람도 베트남에서 잘못한 일도 있다. 그런 맞아. 일도 하신다. 그럼 네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으냐? 이렇게. 자, 우리도 피해를 당했지만 또 우리 한국인이 잘못한 일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옳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 네. 있는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정의는 네. 정의야. 아무리 극우가 기승을 펼치고 사람에 대한 인권 평화가 지금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어도 정의는 정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2004년부터 베트남 사제 기행을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올해가 또 이제 베트남 참전 6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평화 기행을 가실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이렇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을 할 때 늘 그 어떤 집회를 개최를 하면 강연을 하거나 하면 참가자들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일본 우익이 참여를 해서 질문했던 게 있어요. 너희들은 베트남전에서 뭐 했어? 라고. 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 일은 없었으니까 민간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네. 나와 우리라는 단체가 계속 했고 또 저희 정대협의 초대 공동대표도 계속 베트남을 방문해서 이런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정대협도 그 일을 할 일이고 할 생각이고 한국 정부가 사죄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이 관련해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베트남 전쟁 시 한국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그런 진상조사 또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도 베트남을 직접 이미 3차례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김에 제가 어쨌든 세비를 받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네. 세비를 모아서 베트남 3번 방문할 때마다 베트남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그 유가족들 포함해서 90명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지금 3차례 해왔고요.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활동을 하는 일들, 이건 지금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사죄 메시지를 전하면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저 화형식을 하기도 하고요. 아, 윤미향 규탄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아주 큰 그 화면에 아예 윤미향 사진을 딱 실어서 윤미향 규탄 아,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런 집회를 화형식을 아유, 했다라는 참. 얘기를 기자를 통해 들었을 때 제가 네. 생각했던 거, 윤미향이 그래도 국회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공격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보좌관들이 걱정을 하고 있길래 걱정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문제다. 김복동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지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하고 있지만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군인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또 피해를 안겼다라고 하니 한국 국민으로서 베트남 여성들에게 사과합니다라고 사죄를 드렸어요. 아, 저는 우리가 그러셨군요.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그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유, 그래서 왜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딱 예, 이거 밀려옵니까?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 한국이 앞으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이 되려면 이런 문제들 1000번이고 그렇습니다. 10,000번이고 사죄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 잊지도 않는 석유 그 시추를 지금 아유, 꼭 해야 될 왜 필요도 그래요? 없거든요. 절대로. 나중에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20%도 안 되는 확률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베트남에 대해서 희생자들에 대해서 하면 이것이 누구한테 맞습니다. 좋겠어요? 한국한테 그럼요. 좋지 않고요. 국기선양이죠. 아니, 네. 예, 사실은 근데, 국기선양이죠. 예. 근데 그 도둑놈한테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빨리, 네, 아유, 아, 빨리, 정말. 진짜. 아유. 빨리 탄핵시키는 네, 게, 네. 예, 아유, 애국의 자, 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은 그 평화 기행 올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만약에 네.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근데 이미 될까요? 올해는 신청 기간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베트남을 갈 그래요? 때는 우리가 민간인 마을을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 어, 외무부의 허락을 다 맡아야 돼요. 한 사람 네. 참가자 명단까지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일반 관광하고 좀 다르잖아요. 민간인 그렇죠. 마을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다 추모비라든가 또 한국은 증오비가 있거든요. 그런 음. 증오비나 이런 게 마을 바로 입구에 있거나 마을 안에 있어요. 와, 아, 그래서 참나.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가장 저에게는 참혹했던 그 비는 비노아 마을이라고 거기 비노아 마을에 한국군 증오탑이 있는데 이 일을 만대가 기억하게 하리라 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한국 군인들이 폭탄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 안에 그 마을 사람들,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주로 이제 그때 당시 마을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 민간인이잖아요. 노약자들. 그런 그렇죠. 분들을 그 폭탄 구덩이에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출루탄을 이렇게 아, 폭탄을 던져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있는데 폭탄을 던지니까 살점들이 떨어져서 다 파편이 이렇게 막 뒤엉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무덤을 만들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그것을 무덤으로 큰 원형의 무덤을 그 폭탄 구덩이를 그 무덤을 만들어서 저희가 가면 그 한국군 증오탑 앞에서 헌화하고 향을 올리고 사죄드립니다라고도 하지만 그 폭탄 구덩이 빙 둘러서서 그곳에도 일일이 다 향을 꽂고 또 죄송합니다라고 사죄도 하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8월에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꼭 혹시 내년에라도 1년에 2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청을 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한 증오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던 것 제대로 청산해 나가자. 그리고 그 군인들 입장에서는 군인들도 저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군인들도 일종의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박정희가 당시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국의 국민들을 그 전쟁터에 어쨌든 몰아넣었어요. 정보도 없이 뭣도 없이 살아남아라. 그리고 아무 정보도 없는 그 상태에서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길을 닦고 집을 불태우고 민간인들을 그렇게 청소하는 이 역할이 한국 군인들에게 맡겨진 거죠. 저는 따라서 이 문제도 당연하게 저는 미국 정부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 또 한국 정부로서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사죄와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게 저는 진정한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드는 길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거기 베트남에도 주옥순 엄마 부대 아니면 태극기 부대가 있는가요? 그런 진짜. 아니요,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베트남엔 그런 분들이 없고 저희가 마을을 다 들어가면 피해자들을 꼭 만나잖아요. 네. 이제 좀 달라졌는데 2004년, 2005년, 2000년대 초만 해도 저희가 마을 안에 들어갈 때 그 주민들 우리를 보는 눈빛이 증오의 눈빛.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베트남 말로 신짜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까먼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 외워서 저희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면서 신짜오 이러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인사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인 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막 그 경멸의 눈초리로 보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한국에서 그래요? 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큼 끈질기게 민간 단체들이 노력을 해왔다는 얘기죠. 평화의 길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죠. 요즘은 그래도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도 해주기도 하고 피해자들은 또 고맙다라고 인사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네, 정말 교훈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면 내가 잘못한 걸 먼저 사과를 해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네. 그렇게 잘 지키고 계시는 게 참 와닿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앞으로 지금 또 활동하시는 거 지금 제가 계속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제 하실 계획을 또 저희가 또 계속 중간에 전해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미주 한인들이 이렇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그 촛불 집회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연대가 희망이다. 맞습니다. 네. 네, 연대가 희망입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연대가 희망입니다. 네, 다 같이. 네. 연대가 자, 희망이다. 연대가 희망이다.